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고성국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어젯밤에 방송이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였었는데, 일단은 몰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성국 평론가님, 먼저 어제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내의 이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까지 상당히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얘기를 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난 4일 사전 녹화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야당에서는 연출된 기획 아니냐부터 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대통령실 앞에서 앵커를 맞이하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도어스태핑 장소를 거쳐서 또 집무실하고 그 선친의 책장 그리고 나중엔 국무회의실까지 이렇게 쭉 안내하는데 이게 생방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KBS 기획 의도를 제가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런 방식의 그 프로그램은 사전 녹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수수 논란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잘 설명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아주 집요하게 접근해 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지인이라 그러면서 접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의 아쉬움을 이제 토로한 것이고 이후에 나가면 앞으로는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하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은 대통령인 본인이나 그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갈 것이냐로 더 이상 국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솔한 입장 표명과 또 사실상의 그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이 사안이 정리가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제 신년 대담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람이 입장이 다 똑같진 않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밤 10시에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좀 기다려서 봤어요. 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저께 클린스만호 축구 경기를 봤던 국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게 저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지층을 굳이 나누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이 양쪽 끝에 있고 그다음에 온건 내지는 중도 지지층이 중간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도 보수층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난감함도 느꼈을 것 같고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좀 짜증이 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건한 진보층이라든가 중도 진보층,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계층에서는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해명이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지?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요 공직자 그것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부인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명품 가방을 수수를 하면은 이게 당연히 형사법상의 뇌물죄 소지가 존재하는 거고 부정청탁법상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합리적 의심과 조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 피고발 대상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부인에 그 의율되는 건 공직자 부인이 아니라 공직자거든요.
공직자.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하는 건 정치적 행위의 의미 외에는 특별하게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좀 답답함 속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었을 때 좀 더 국민에게 공감대를 열어줄 수 있는, 조금 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그 해명과 사과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조금 마이크가 자기한테 올 때 좀 난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말씀만 좀 보태면 뭐 이렇게 쭉 그 프로그램을 다 봤으면 앞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매정하게 끊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한 그 부분이 이게 그 무슨 명품 파우치 수술을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가 아니고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수차례 계속 집요하게 접촉해 온 그 이 사랑과의 그 인연 관계, 이걸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라고 저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상일 평론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거를 마치 그 백 수수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뇌물 아니냐라고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법 처리 문제로 이 문제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의 맥락은 그 접근해온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엄격하게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원칙을 세워서 매정할 때는 정말 매정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관계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곧바로 무슨 뇌물수수, 무슨 저 사법 처리 같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우선 대통령 발언의 맥락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사법 처리를 요구하거나 뭐 고발을 하거나 할 수 있죠.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담에서의 그 발언의 맥락은 왜곡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 그 정도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면 좀 네. 한 말씀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말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다가오는 사람을 매정하게 끊기 어렵다는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민원 중에서 자기 이익이 있는 민원은 이게 로비입니다, 사실상. 근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놓고 간다고 해서 그거를 돌려주지 못하고 받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말씀이 그럼 제가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라면 다 이해를 해드리고 그럼 사실상 본질, 국민이 듣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사과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의 그 대담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던 국민들은 도대체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봤을까요?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겁니다. 네, 어제 신년 대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실시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발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같은 것도 대통령께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 전후 과정에서 국민의힘께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KBS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KBS를 뭐라고 불렀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위원장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연탄 봉사 나눔 활동에 나섰는데
여기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신년 대담과 관련해서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어제 신년 대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지금 앵커께서 잘 전해주셨는데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게 논란이 됐을 때부터 취해왔던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몰카 공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몰카 공작이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그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이게 네. 지금 생략돼 있는 것이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작에 넘어간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결과적으로 이 명품 파우치를 놓고 간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물론 이후 절차에 따라서 뭐 대통령실에 창고에 보관돼 있다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관되게 쭉 견지해온 입장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TV 대담 이후에도 똑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치밀하게 계획된 몰카 공작 그리고 이 공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한과의 연계 같은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용어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용공성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법기관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기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이 표현됐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를테면은 뭐 제2부속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또는 뭐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하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 일의 그 주체는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말 매정하다 얘기 들을 정도로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고 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 보완을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는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인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TV 대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국민들께 이런 이유로 걱정이나 우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각별한 또 신중한 그런 언행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일단 저도 앞으로 그래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보여진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저런 반응은 좀 중도층에서는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공약 대상이 어디입니까?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이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려면요 정확한 진실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는지. 자 보십시오. 권한과 지위가 굉장히 높고 권한이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일반인들은 사과 안 하나요? 근데 그 정도의 위치와 권한을 가졌는데 법적 책임은 뭐 불소추 특권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럼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인 권한과 지위가 그렇게 높은데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책임, 심지어 아이들이 이런 저기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사과할 것 같은데 그런 일반 상식적이고 그런 측면에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중도층에서 이것을 좋게 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정말 앞으로도 그럼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신년 대담을 비판하면서 더불어서 어제 신년 대담을 방송했던 KBS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두환 시절의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모든 거는 좀 과유불급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물론 KBS가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는데 부적절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담이었잖아요. 그 대담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많은 인터뷰를 많이 어레인지를 하고 해봤지만 그래도 언론사는요 1대1로 만나면 우호적으로 해주려는 속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대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도 그 인터뷰이 뭐라 그러죠? 그 대담을 하는 사람의 네. 그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려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그러나 파우치라는 그런 표현을 굳이 쓰고 그다음에 기자답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지 않고 뭐 놓고 갔다는 이해해 주는, 그러니까 이 대담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뷰어로서 인터뷰이에게 날카롭게 질문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 거는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감정을 실어서 굳이 비난 쪽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게 정치의 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고성국 평론가님. 글쎄요, 어제 대담을 진행한 앵커, 뭐 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야당에서 이걸 명품백이라고 딱 네이밍하면서 프레임 덮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저는 뭐 그런 걸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와 그 가격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300만 원 파우치백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우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어떻게든 명품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식 그 제품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방송 진행한 앵커, 대담을 진행한 앵커가 아주 정확하게 사실관계 표현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사실은 묻고 싶어요. 전 정부 5년 동안 KBS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의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가? 많은 국민들은, 모든 국민이라고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때 KBS를 정말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 무슨 땡전 뉴스 같은 이런 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방송이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KBS 시청료 안 내기 운동, KBS 안 보기 운동, 이런 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개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KBS의 한전 통합 징수라고 하는 것이 법까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과연 KBS에 대해서 그런 식의 비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KBS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균형 잡히지 않은 인색한 이 방송과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쩌다 대통령 신년 대담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거,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점잖으셔서 과유불급이다라고 그냥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이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 압도적 다수파를 국회에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KBS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다른 방송에서 유사한 기획하다가도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방송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설 연휴 기간에 어떤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총선도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국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 논란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으로 다소 아쉽거나 조금 좀 2% 부족한데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총선 때까지 가져가서 이걸로 표를 찍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락이 됐다고 좀 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 구도를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고 586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 대 586 기득권 심판론이 맞붙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면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또 잘만 운영하면 아주 건강한 논쟁 속에서 선거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파우치 수수 의혹 논란도 국민들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겠죠. 여러 요소. 근데 아마도 수백 가지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정도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본 대립구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586 기득권 심판론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구도가 구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후보 면면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하거나 영입해서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인물 경제. 이 두 가지가 이번 총선의 핵심 구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총선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 2년 차에서는 그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의 이제 중간 평가 대신은 정권 심판 이걸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가장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보는 건 자기의 삶이에요, 삶. 이게 정치권에서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 고관여층에서나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 중도층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86 기득권 심판도 하겠죠. 둘 다 심판의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한 선거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심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당연히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쪽을 먼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심판을 하는 쪽은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일 것이고요. 현 정권이 태도를 바꿔서 잘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준다면, 그런 희망을 품게 해준다면 아마 생각이 바뀌어서 네. 현 정권의 안정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대통령의 그 대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직도 일방적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세는 없다. 본인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마치 무슨 몰이하듯이 국민 몰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의 심판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을 먼저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들에게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김태우 의원에게 요청을 했고 두 의원은 일단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낙동강 벨트에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고성국 평론가님, 지금 관심이 일단은 김기현 대표 그리고 네. 조경태 의원에게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인 지역구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네.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만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또 아무 지역에나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죽으러 가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강서갑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는 부산시 전체가 자기 선거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강서갑이라 하더라도 낯선 지역이 아니죠. 또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경남도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경남의 18개 시군 모두가 다 김태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지사 때 선거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창 합천을 떠나서 양산 을로 가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낯선 일도 아니에요. 또 지역 구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김태호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지역이야 무슨 연고가 있다고라고 항의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지금 김기현 의원도 울산이 6개 선거구인데 울산시장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구을에 자기 지역이 난 남구을이다고 남구을만 고집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울산의 북구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울산 시장까지 지내고 당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그렇게 울산에서 출마를 고집한다면 좀 어려운 지역에 가는 거 어떠냐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전혀 연고도 없고 뭐 인연도 없는데 그 다선 중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출해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략적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전략적 조정은 이미 시작됐어요. 네. 지난주에 마포갑에 현역 의원 3사람이 경선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인 최승재 의원은 광명갑으로 그중에 또 한 사람인 이용호 의원은 서대문 갑으로 이게 중앙당이 조정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인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조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조정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극대화되고 최적화되는 상태로 전열이 갖추어진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또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정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합리적인 조정이 아직은 비주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느껴질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광역지자체장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굳이 헌신이라는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는 이런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꽃을 국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꽃잎은요. 권력자의 주변 세력입니다. 측근들이고 공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꽃잎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저 당은 정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에 꽃줄기만 이렇게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그거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먼저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그건 무엇이냐? 주체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거기에 또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한 말씀만 좀 첨언드리자면 이게 뭐 비주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압박하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이요. 비주가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비서관 지냈던 이원모. 이원모 네. 후보 경우에 강남을로 갔지만 지금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공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또 박진 장관도 아마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국토교통부 장관 지낸 원희룡 후보는 가장 일찍이 네. 개항을. 이재명 후보 네. 개항을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친명계가 비명계나 친문계를 축출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럴 거라고 어린 빈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이 우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혜진 의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어젯밤에 저하고 뭐 워낙 인연이 가까운 사이라 어젯밤에 통화가 됐어요. 아주 기분 좋게 김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이 원하는데 그리고 김해가 지금 10년째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의석을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그래도 좀 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압박받은 사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조정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수준의 조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타난다면 제가 똑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전략적 합리적 조정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보기가 딱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의 잘못된 점은 그거대로 저는 제가 욕 먹어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모습이 좋게만 봐줄 수 있는 모습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원모 비서관 이야기했고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했는데 저 장제원 의원님 케이스는 굉장히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지금 사실 그 효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원모 비서관이나 아니면 권력자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이름만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네. 보여지는 분들이 양지만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언론이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그런 불편함을 표현을 하셨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측근들이 양지만 찾아가면 그건 나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무 비서관도요. 당에다가 자기의 재배치를 맡길 게 아닙니다. 왜 당에다 부담을 줍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결단을 해서 자기 생적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국민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고성국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거의 기본이다, 기본 토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좀 출마를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다면 나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곳이 중성동 갑입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여기가 전략 지역인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과연 임 전 실장을 전략 공천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아예 공천을 배제하거나 네. 국민의힘 사례처럼 다른 험지 같은 곳으로 좀 보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친문만을 만약에 겨냥한 거라면 이거는 공천 파동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국민의힘에다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면 그 도덕적 권위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류 측에서 그 도덕적 권위를 확보했느냐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의 대선 캠프에서 주 책임을 졌던 사람들은 여기에 책임이 없나요? 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지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멈추게 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책임이 있으면은 지금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문제 지적을 하면 먹히죠, 이게. 근데 본인들은 하나도 책임 안 지면서 다른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을 나랑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골라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백 위원장이 임종석 전 실장을 저는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공격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임종석 전 실장도 책임 있는 게 맞죠. 책임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불출마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지난 정권의 주요 책임을 진 주요 인사들과 대선에서 주요 그 책임을 졌던 인사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는 불출마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이명백 위원장의 말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2022년 3월 10일이요. 개표 결과가 끝났어요. 새벽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패배 시인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요.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통상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는 일단 모든 패배의 책임을 후보가 지고 정계 은퇴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한 1년, 2년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좀 숙고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당원의 요청, 국민의 요청을 받아서 다시 뭐 정치권에 들어오든 이런 수순을 밟아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그래놓고 불과 석 달 후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2달 지나서 당대표 됐잖아요. 그 체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 정권의 주요 책임자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도덕적 권위를 떠나서 기본 팩트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이런 무리수가 나올까에 대한 이게 너무나 이게 황당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하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도 당선되고 그리고 임종석 후보도 당선이 되면 그러면 8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총선 후 전당대회가 있는데 임종석이 이재명 대항마로 나와서 당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끝까지 이재명 대 임종석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구도가 있다. 뭐 임종석을 미는 그 586 세대 전체가 임종석의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싹은 지금 잘라야 돼. 이래서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공천이 아니라 사천인 겁니다. 공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공천을 우리가 공천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을 앉히고 하는 게 사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분석이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다면 이명백은 사천을 위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겁니다. 이명백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갑자기 저렇게 칼을 휘두릅니까? 결국은 이명백 공관위원장 뒤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상황을 사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국, 김성일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